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조선 영조 연간, 깊은 산과 메마른 논밭에 둘러싸인 작은 고을 청송현에는 겨울이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들판의 윷짚은 이미 누렇게 마른 지 오래였고 백성들의 곡간은 바닥을 드러낸 채 차가운 바람 소리만 품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해일수록 사람들은 하늘보다 귀신을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배고픔은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은 금세 기이한 소문을 낳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고을 사람들의 입에 가장 자주 오르내린 이야기는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여인이 밤마다 돌아와 남편의 밥상을 차린다는 기괴한 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밤중 비명소리였습니다. 짙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은 어느 밤, 산 아래 초가집 하나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또 오지 마오. 제발 그만하시오. 잠에서 깬 이웃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지만 초가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리자 집주인 강윤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반 위에 갓 지은 쌀밥과 뜨거운 미역국, 조기구이와 시래기 나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안주인이 부엌에서 나와 차려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음식을 만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윤의 아내 연화는 석 달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덤까지 따라갔고 관이 흙에 묻히는 장면까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보름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음식은 하나같이 연하가 생전에 남편에게 해주던 것들이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이 깊은 원혼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게야. 젊은 장정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아있는 누군가가 장난질을 하는 것이지. 하지만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사실은 음식의 온기였습니다. 새벽에 발견하는데도 갓 지은 것처럼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와 호기심 사이를 오가던 무렵 새로운 인물이 청송현에 도착했습니다. 현감의 명을 받아 각종 괴 사건을 조사하던 아전 이도연이었습니다. 그는 귀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100가지 괴담 가운데 99은 사람이 만든 거짓이며 남은 하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도현은 초가집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엌의 재를 만져보고 문지방의 먼지를 살폈으며 담장 아래 흙바닥까지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강윤은 불안한 얼굴로 그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도연이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주께서는 이 밥상을 처음 발견한 날을 기억하시오. 강윤의 목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잊을 수 없소. 눈을 뜨니 아내가 살아 돌아온 듯 했소. 그날 밤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은 적은 없었소? 강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들었소. 아주 희미하게. 어디에서 들렸소? 강윤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이었소.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일부러 초가집에 남았습니다. 귀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바람은 처마 끝을 긁으며 지나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사각,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사각.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담장 너머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희미한 그림자가 산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도현은 뒤쫓았습니다. 얼어붙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달리던 순간 그림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대신 나뭇가지에 은비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비녀는 서늘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강윤이 뒤늦게 달려와 비녀를 보자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 비녀는 떨리는 손끝이 비녀를 가리켰습니다. 연화의 것이요. 사람들은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비녀는 장례를 치를 때 관 안에 함께 넣은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술렁이었습니다. 연화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곧장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삽을 들고 직접 봉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삼키는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무덤은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흙은 다시 덮여 있었지만 분명 파헤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신이 사라진 게 아니요. 원혼이 나온 것이 틀림없소. 그러나 도연은 봉분 옆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나막신 자국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찍힌 흔적이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누군가가 무덤에 다녀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사람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모든 추측이 뒤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윤의 집에 또다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음식 옆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종이를 펼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빼앗은 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강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금지된 기억이 문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종이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종이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이름 하나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 그 이름 아래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선. 강윤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놀랍게도 월선은 15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인이었습니다. 죽었다고도 살아있다고도 확인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연화의 귀신이 차린다는 밥상에 왜 월선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던 것일까요? 도현은 서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귀신이 차린 밥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와 두 여인, 그리고 15년 동안 봉인된 비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강윤의 입에서 떨리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마디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추리가 산산이 부서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찌 아셨소? 도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그는 월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도현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윤은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사람처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월선이라는 이름은 도현이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종이 뒷면에 적힌 이름을 혼자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매질보다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강윤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상주께서는 지금 무엇을 숨기고 계시오?
강유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움켜쥐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소. 거짓말 마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강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하나가 그의 뒤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5년 전 사라진 첫 번째 부인 월선, 그리고 석 달 전 죽은 두 번째 부인 연화.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소? 강유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이미 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현은 곧장 월선의 친정이 있던 마을로 향했습니다. 월선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초가와 기억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장작을 패던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월선의 이름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는 이가 있었구려.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선은 어떤 여인이었소? 노파의 눈가에 오래된 세월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착한 색시는 드물었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던 노파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었어. 노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었어. 도현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무슨 뜻이요? 노파는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라지기 전날 밤, 월선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어. 무엇을 두려워했소? 사람. 도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지. 만약 자신이 사라지거든 절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을 믿지 말라고. 순간 도현의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월선은 홍수에 휩쓸려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 무렵 청송현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윤의 집 앞에서 한 사내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몰려들었습니다. 죽은 자는 다름 아닌 박만석이었습니다. 청송현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고리 대금업자였습니다. 생전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재산을 불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괴한 것은 그의 품속에서 발견된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 그 안에는 연화의 이 비녀와 똑같은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시신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굳어버린 손을 펼치자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죗값.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첫 번째 죗값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 누군가 복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강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강윤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또다시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생전에 연화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도토리묵 무침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현은 음식보다 강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밑은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만석을 아시오? 강윤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알긴 하오. 어떤 사이였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돈을 빌린 적이 있었어. 언제? 연화가 병들었을 때. 도현은 가만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눈보다 호흡이 먼저 흔들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윤의 호흡은 몹시 불안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의 아전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이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의 무덤이 파헤쳐졌사옵니다. 도연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무덤은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관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연화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라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관 안구석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관 바닥에 새겨진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긁힌 자국이 나무를 깊게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자국은 죽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필사적으로 관을 긁어야 생기는 흔적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죽은 뒤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묻힐 때 살아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관아로 돌아온 뒤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윤. 그리고 그 옆에 천천히 또 하나의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피해자인가 범인인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새벽녘 관아문 앞에 웬 여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너덜너덜한 삿갓으로 가려져 있었고 몸은 오랜 도피 생활을 한 사람처럼 수척했습니다. 아전들이 여인을 부축해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여인은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혼인서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윤과 월선,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오래된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제가 월선입니다.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첫 번째 아내가 눈앞에 나타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추리는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관아마당에는 새벽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15년 동안 감춰졌던 비밀마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아전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월선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청송현은 이미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도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놀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거대한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월선이 살아있다면 지금까지 강윤은 무엇을 숨겨온 것이며 죽은 연화는 왜 밤마다 밥상을 차려야 했던 것일까요? 월선은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수척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어지럽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도 한참 동안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자리를 정리한 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15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선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관아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월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윤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모든 의심은 강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죽음, 무덤, 거짓말, 숨겨진 과거, 모든 화살표가 강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선은 단번에 그 추리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습니까?
월선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박만석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고리대금업자의 이름이 나오자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월선은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5년 전 강유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린 부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흉년이 들었고 강윤의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윤은 박만석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박만석은 돈보다 월선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흉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노골적인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강유는 이를 거절했고 그때부터 박만석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빚 독촉은 점점 심해졌고 거짓 장부까지 만들어 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월선은 산길에서 납치를 당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움막 아니었습니다. 박만석은 그녀에게 한 달만 자신의 뜻을 따르면 남편의 빚을 모두 없애주겠다고 했습니다. 월선은 이를 악물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얼굴에 끔찍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상처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도망쳤습니까? 월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산속 계곡 아래로 던져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난 월선은 먼 지방을 떠돌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망가진 자신이 돌아가면 강윤의 삶까지 망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았습니다.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강윤은 진실로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왜 죽었을까요? 그리고 왜 죽은 뒤 밥상을 차리고 있는 것처럼 꾸며진 것일까요? 그날 밤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관아 뒷마당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도현과 아전들이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월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대신 방바닥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죗값이 가까워졌다.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는 박만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다음 날 드러났습니다. 새벽녘 강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깨에는 깊은 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윤은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도현이 몸을 숙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소? 강윤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연화. 도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연화를 보았단 말이오? 강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내가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소.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침내 감춰졌던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은 흐느끼며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월선이 사라진 뒤 그는 몇 년 동안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연화를 만났습니다. 연화는 고아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심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했고 평범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화가 우연히 알게 된 비밀이었습니다. 박만석이 월선을 해쳤다는 사실, 그리고 강윤이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윤은 복수를 두려워했습니다. 박만석은 이미 거대한 재산과 권세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월선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사랑했고 사랑하면서도 실망했습니다. 그 모순된 감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화는 홀로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의 장부를 뒤지고 증인을 찾아다니고 월선의 흔적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선만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만석에게 인생을 망친 여인들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대신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죽음을 맞았습니다. 적어도 모두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실에 문득 숨이 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화의 시신은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관 속에 들어간 것도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와 부패를 이유로 서둘러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누구보다 복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내가 밥상을 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관아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이 옵니다. 도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전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박만석의 비밀 창고를 찾았사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인들의 유품 수십 점과 함께 연화의 편지가 발견되었사옵니다. 도연은 재빨리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하거든 마지막 밥상만은 꼭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밑에는 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죄인을 만나러 갑니다. 도연은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지막 죄인. 그 이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불쌍한 피해자로 보였던 강윤이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가능성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관아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연화가 남긴 편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인이 살아있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죄인을 찾아갔다는 문장. 그 짧은 몇 줄이 사건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현을 괴롭힌 것은 마지막 죄인의 정체였습니다. 박만석은 이미 죽었습니다. 월선을 해친 장본인도 박만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화가 말한 마지막 죄인은 누구일까요? 도현은 관아마당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춰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윤, 지금까지 가장 불쌍한 피해자로 여겨졌던 사내였습니다. 그날 아침 도현은 강윤을 관아로 불러들였습니다. 강윤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꺼져버린 눈빛, 그리고 끊임없이 떨리는 손. 도현은 그의 앞에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강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연화의 글씨를 알아보겠소? 강윤은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소.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연화가 왜 당신을 두려워했소? 순간 강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칼끝이 심장을 찌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월선이 사라진 날에도 당신은 침묵했소. 연화가 진실을 찾기 시작했을 때도 막았소. 박만석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요 강윤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연은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박만석의 비밀 창고에서 발견된 물건이었습니다. 강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장부 안에는 수많은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의 기록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윤 빚 전액 탕감. 그 아래 적힌 대가. 도현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윤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기억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박만석은 월선을 노렸습니다. 강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빚은 점점 불어났고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끝에서 그는 금지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월선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박만석이 월선을 데려가던 밤, 강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순간 관아안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시작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비겁한 침묵이었습니다. 강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소.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매일 나를 괴롭혔소. 도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찾지 않았소? 강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자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전 하나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찾았사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연화를 보았다는 자를 찾았사옵니다. 도연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을 외곽의 폐사찰,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암자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암자의 노승은 도연을 보자마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올 줄 알았소.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연화를 아시오? 노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소.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디 있소? 노승은 떨리는 손으로 뒤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뜰 작은 초가 안, 그곳에는 여인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몹시 야위어 있었지만 분명 연화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병과 상처에 시달린 흔적이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이제 오셨군요. 도연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소? 연화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긴 슬픔의 끝에 가까웠습니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연화는 천천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월선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선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윤의 침묵, 박만석의 악행, 수많은 피해자들.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비극은 한 사람의 악행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악한 자와 침묵한 자가 함께 만든 비극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죽음을 위장했습니다. 박만석을 압박했습니다. 그가 숨겨놓은 죄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월선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강윤 그에게
진실을 마주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현은 말없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병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밥상은 왜 차렸소? 도연의 질문에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잠시 뒤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끝내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강연은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굶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밥상을 차렸습니다. 사랑과 원망이 함께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강윤을 폐사찰로 데려왔습니다. 연화와 강윤은 마침내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강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땅바닥에 이마를 박은 채 흐느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연화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사찰 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강윤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다음 한마디는 칼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월서는 아닐 것입니다. 강윤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사찰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15년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사람,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 월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15년 전 당만석과 강윤이 함께 작성한 비밀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가 공개되는 순간 강윤의 죄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폐사찰의 낡은 기와 위로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마당에 선 사람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무거운 진실은 아직 입을 열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월서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젊고 수줍던 색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수많은 밤을 견디며 살아남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윤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도현은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월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 모든 감정이 닳아버린 사람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강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를 왜 아직 갖고 있었소? 월선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도현이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강윤은 단순히 월선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만석에게 빚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월선을 며칠 동안 그의 집에 보내기로 약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강윤은 훗날 그녀를 다시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늘 처음 약속보다 멀리 갑니다. 박만석은 월선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강윤은 그 뒤에야 자신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사찰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강윤을 향해 품었던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무너져 내렸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습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었소. 월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고백이었습니다. 혼자 밤을 새우며 상상했던 후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금은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증오는 오래전에 불타 사라졌고 사랑 역시 먼 옛날에 묻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도현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월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여인은 처음으로 마주섰습니다. 한 사람은 빼앗긴 인생을 살아야 했던 여인, 한 사람은 그 비밀을 뒤늦게 알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잠시 후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월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왜 당신이 사과하십니까? 연화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더 일찍 찾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월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5년 동안 누구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진실을 찾아준 사람이 바로 연화였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강윤을 관하로 압송했습니다. 박만석은 이미 죽었고 월서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윤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그 죄를 15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며칠 뒤 관아마당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백성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강윤은 초췌한 얼굴로 죄를 인정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억울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형벌을 받고 있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박만석은 죽었습니다. 강윤은 죗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월서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연화는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늘 이야기보다 복잡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보름 뒤 도연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랜 병세가 끝내 그녀를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월서는 직접 그녀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무덤 앞에 작은 소반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따뜻한 밥과 미역국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월서는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소문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무덤 앞에 누군가 밤마다 밥상을 놓고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월선이 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월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고을로 떠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귀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웃어 넘겼습니다. 그 역시 사람의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연은 직접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달빛은 희미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이 틀 무렵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덤 앞 소반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지은 밥처럼 따뜻한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자국조차 없었습니다. 바람만 조용히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소반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따뜻하게 드시길. 도현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귀신이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끝내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원혼의 복수도 기적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끝내 미워하지 못했던 한 여인의 마지막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청송현 노인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아내가 매일 밤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사라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 밥상 위에 담겨 있었던 것은 원함보다 깊고 복수보다 슬프며 인간의 죄보다 오래 남는 마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그 새벽 아무도 무덤을 찾지 않았던 것일까요? 도현은 평생 그 답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기이한 사건이 마지막까지 남긴 가장 서늘한 비밀이었습니다.